그 통장 언제까지 숨기실 생각이세요, 어머니? 그 말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나는 올해 73이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검소하다고 말한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나는 평생을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왔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넉넉하지 않았고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습관처럼 돈을 아꼈다. 쓸데없는 건 절대 사지 않았고 남들이 당연하게 쓰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했다. 그렇게 모은 돈이었다. 아무도 몰랐다. 아들조차도. 나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사람이 변할까봐.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 아들은 결혼을 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참 싹싹했다.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그 말에 나는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한 지 딱 6개월쯤 됐을까.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말투도 바뀌었다. 어머니, 요즘 돈 안 쓰세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다. 그래서 웃으며 말했다. 나야 못 쓸 일이 있나. 그때 며느리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모아둔 건 있으시죠? 그 질문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나는 대답을 피했다. 그냥 조금 있지. 그날 이후 며느리는 계속 돈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통장은 어디에 있으세요? 집은 명의가 어떻게 되세요? 나중에 상속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나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모르는 척했다. 그게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이었다. 며느리가 결정적인 말을 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얼마 있으세요? 나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다.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집안 갈등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처음에는 그저 돈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정도라고 생각했다. 어머니, 요즘 은행도 앱으로 다 한다던데요. 어머니 통장은 한 군데만 쓰세요? 현금은 집에 두시면 위험하대요. 말만 들으면 걱정처럼 들렸다. 하지만 이상했다. 진짜 걱정하는 사람은 먼저 표정이 움직이고 그 다음 말이 따라온다. 그런데 며느리는 달랐다. 표정보다 질문이 먼저였고 배려보다 확인이 먼저였다. 그 차이가 점점 선명해졌다. 어느 날 며느리가 내 가방을 오래 쳐다보며 물었다. 어머니, 요즘 물가 비싸죠? 그래도 어머니는 돈 많이 모아두셨겠어요. 나는 웃으며 넘겼다. 내가 뭘 모아. 하지만 그 질문은 끝나지 않았다. 식사 중에도 전화 중에도 계속 같은 이야기였다. 보험, 통장, 집, 상속. 나는 점점 불편해졌다. 처음엔 내가 예민한가 싶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이 반복되면서 확신이 들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였다. 아들도 달라지고 있었다. 며느리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말을 돌리거나 눈을 피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적어도 이상하다는 건 알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왔다. 저녁을 먹자는 말에 나는 모르는 척 자리를 마련했다. 식사 도중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혼자 이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요즘은 작은 아파트로 옮겨서 편하게 사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들도 바로 말을 받았다. 맞아요, 엄마. 집 정리하면 몸도 편하고 현금도 남잖아요. 현금. 결국 그 말이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그 현금을 누가 관리하겠다는 건데? 순간 둘 다 말이 막혔다.
며느리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거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돈을? 그날 처음으로 분위기가 노골적으로 바뀌었다. 며느리는 더 숨기지 않았다. 어머니 혼자 큰돈 관리하시는 건 위험해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도 많고요. 나는 웃지도 않고 말했다. 그래서 내 돈을 내가 만지겠다는 거냐?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어?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었다. 잘못 믿은 거였다. 며칠 후 며느리는 아예 서류를 들고 왔다. 금융대리, 병원 동행, 부동산 확인 같은 말이 적힌 위임장 비슷한 종이었다. 어머니, 혹시 급한 일 생기면 저희가 처리할 수 있게요. 나는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낮게 물었다. 이걸 왜 내가 준비했냐? 며느리는 잠깐 멈칫했다.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누가 시켰냐? 내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자 아들이 끼어들었다. 엄마, 그냥 편하자고 하는 거잖아. 나는 그제야 알았다. 아들도 알고 있었다. 아니, 적어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접어 식탁에 내려놓고 말했다. 가라.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나를 쳐다봤다. 엄마, 어머니, 오늘은 여기까지다. 가라. 며느리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한데. 죄송하면 가. 그날 둘은 끝내 표정 관리도 못한 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주저앉았다. 화가 난 것보다 더 슬펐다. 내가 평생 아껴 키운 자식이 결국 내 재산을 먼저 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날 밤 나는 남편이 남긴 말을 떠올렸다. 사람 마음은 돈 앞에서 시험받는다. 나는 그 말을 오래 되뇌었다. 그리고 다음 날 오래 알고 지낸 은행 지점장을 찾아갔다. 통장 관리 방식도 바꾸고 대리 인출 제한도 걸고 중요한 서류들도 전부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때 처음으로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너지고만 있으면 안 된다. 지켜야 한다. 돈만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존엄을. 그런데 며느리는 내 변화를 곧 알아챘다. 전화가 잦아졌고 집에도 자주 들렀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걱정처럼 들렸지만 속뜻은 분명했다. 내가 어디까지 눈치챘는지 확인하는 말이었다. 그리고 결국 사건이 터졌다. 비 오는 오후였다.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다. 둘 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아들이 다짜고짜 물었다. 엄마, 은행 갔다 왔어? 나는 차분하게 답했다. 그래서? 왜 말도 없이 그런 걸 받고?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내 돈인데? 며느리가 곧바로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위해서 그러는 건데 왜 자꾸 벽을 치세요?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벽을 친 게 누군데? 며느리는 처음으로 짜증을 감추지 못했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혼자 그렇게 큰돈 관리하시는 거 위험하잖아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다. 나는 낮게 웃었다. 그래. 결국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지. 그리고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다. 내 재산은 한 푼도 너희 뜻대로 안 된다.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전화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로 시작하던 말이 이제는 어머니 요즘 누구 만나세요? 가 됐다. 걱정이 아니라 감시였다. 아들도 변했다. 주말에만 오던 아이가 평일에도 불쑥 찾아왔다. 엄마,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 하지만 그 얼굴엔 반가움보다 불안이 먼저 보였다.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상대를 더 조급하게 만든다. 며느리는 그걸 견디지 못했다. 어느 날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다시 싹싹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번 일은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저도 어머니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요. 말은 매끄러웠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사과가 아니라 다시 틈을 찾는 눈이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며느리는 순간 말을 잃었다. 사과는 들었다. 그 다음은 그날 며느리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왜 사람을 그렇게 무안하게 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 아내가 무안했으면 내가 당한 건 뭔데?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왜 맨날 피해자인 척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뚝 하고 내려앉았다. 피해자인 척. 이제는 내가 아니라 자기 편을 들기로 마음먹은 모양이었다. 며칠 뒤 더 큰 일이 벌어졌다. 동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며느님이 집 시세를 물어보시던데요. 금매로 내놓으면 얼마냐고 아드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들은 내 허락도 없이 이미 내 집을 계산하고 있었다.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그날 나는 남편 사진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분했다. 슬펐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다.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태도였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혹시 모를 분쟁, 허위 주장, 심하면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식의 공격까지도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그는 담담하게 답했다. 재산 앞에서는 가족도 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 나는 소유관계, 금융보호, 향후 분쟁 대비 문서까지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결정을 하나 내렸다. 아들에게는 이 집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하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작정한 얼굴이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나는 조용히 되물었다. 그게 궁금하냐 아니면 불안하냐? 공기가 얼어붙었다. 며느리는 끝내 본심을 드러냈다. 어머니, 이렇게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저희가 무슨 범죄자예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범죄자는 아니겠지. 아직은. 아들이 소리를 높이려 하자 나는 딱 잘라 말했다. 여긴 내 집이다. 소리 지르지 마라. 그리고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부동산 간 거 안다. 집값 알아본 것도 안다.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들은 당황하며 변명했다. 그건 그냥이란 말은 뒤가 구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지. 며느리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오히려 차분해졌다. 드디어 가면이 벗겨진 것이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그날 그들은 완전히 표정이 무너진 채 돌아갔다. 그리고 며칠 후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신데 재산 집착이 심해졌다더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곧 알았다. 누가 퍼뜨렸는지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내 재산을 노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나를 이상한 노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다. 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지만 어리석게 살지는 않았다. 그리고 참을 줄 아는 사람은 한번 결심하면 무섭게 단단해진다. 나는 조용히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렇게까지 내 재산에 집착하는지, 왜 내 통장과 집 문서에 목을 매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건 뜻밖의 순간이었다. 어느 날 오후 아들이 잠깐 들렀다가 급하게 나간 뒤
소파 아래에 휴대전화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며느리 것이었다. 나는 처음엔 못 본 척하려 했다. 하지만 화면에 뜬 알림 한 줄이 나를 멈추게 했다. 이번 달 이자도 막아야 해. 더 이상 미루면 끝이야. 손끝이 서늘해졌다. 고민 끝에 나는 화면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진실을 보게 됐다. 카드 대금, 대출 독촉, 투자 손실, 보증금 문제. 난장판이었다. 며느리는 이미 큰 빚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메시지 속에는 더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다. 시어머니 집만 정리되면 금방 막을 수 있어. 노인네 돈만 손에 넣으면 이번 위기는 넘겨.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며느리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그냥 자기 빚을 막아줄 돈줄이었다. 그날 밤 나는 끝내기로 했다. 다음 주말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와 작은 녹음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둘은 앉자마자 불안한 눈빛으로 그것을 바라봤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정리하려고 불렀다. 아들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법률 검토 문서, 금융대리 차단 확인서, 부동산 보호 조치 서류, 그리고 유언장 사본이 들어있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며느리는 다급하게 종이를 넘겼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다. 본인의 사망 이후 전 재산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상속하지 않는다. 아들이 나를 멍하니 바라봤다. 엄마, 이게 뭐야? 나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다. 내가 본 그대로다. 며느리가 급히 끼어들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봤다. 이렇게까지 만든 게 누군데?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설마 우리를 시험한 거야? 나는 낮게 웃었다. 시험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는지, 사람을 잘못 봤는지. 그리고 나는 녹음기를 눌렀다. 곧 거실 안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시어머니 집만 정리되면 금방 막을 수 있어. 노인네 돈만 손에 넣으면 이번 위기는 넘겨. 순간 며느리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아들은 얼어붙은 채 며느리를 쳐다봤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아내 목소리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빚이 너무 많았고. 나는 말을 잘라버렸다. 남의 인생 부숴서 내 인생 메우려 한 거냐? 그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아들을 봤다. 너도 모르는 척했지. 정말 몰랐다면 어리석은 거고 알면서 따라왔다면 비겁한 거다. 아들은 끝내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내 돈이 아니라 내 양심이었다. 그 말이 끝난 뒤 거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이후 내 일에 관여하지 마라. 은행도 집도 문서도 전부 법적으로 막아놨다. 혹시라도 또 움직이면 그땐 진짜 법으로 갈 거다. 그리고 현관 쪽을 가리켰다. 가라. 이번엔 아무도 버티지 못했다. 며느리는 흐느끼며 나갔고 아들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지만 나는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긴 악몽이 끝난 것처럼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다. 며칠 뒤 동네에서 돌던 소문도 바뀌었다. 나를 이상한 노인으로 만들던 말 대신 며느리가 빚 때문에 시어머니 재산을 노렸다더라. 시어머니가 다 막아냈대. 그런 말이 돌기 시작했다. 나는 굳이 해명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진실은 결국 제 발로 드러나는 법이니까. 그 후 아들은 몇 번 찾아왔다. 혼자 와서 문 앞에 편지를 두고 가기도 했다. 엄마, 미안해. 그 짧은 글씨를 보고도 내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용서는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었다. 특히 상대가 내 돈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짓밟으려 했을 때는 더더욱. 그래도 나는 완전히 닫아버리지는 않았다. 다만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았다. 관계는 남아도 신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이번에 똑똑히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텃밭에 물을 준다. 검소하게 밥을 차리고 조용히 하루를 시작한다. 사람들은 나를 검소한 노인이라고 한다. 맞다. 나는 검소하다. 하지만 약하지는 않다. 조용하다고 해서 당하고만 사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끝내 내 재산만이 아니라 내 자존심과 내 삶까지 지켜냈다. 그리고 이제는 안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건 많은 돈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걸.